앞 시간에 강의할 때에 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안 보여가지고 강의하는 법사도 참 마음이 좋았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 보인다고요. 여러분들이 졸면은 여기 와서 특강하는 스님들도 신심이 떨어질 겁니다. 졸더라도 눈을 뜨고 그렇게 법문 듣는 자세로 그래 앉았으면 됩니다. 송광사가 이제 수련대회를 참 오래 했습니다. 올해로 30회, 30년 전부터 수련회를 했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신도들 4박 5일 그 수련대회가 굉장히 역사가 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명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5차에 나눠서 하는데 한 120명씩 이렇게 하는데 거기도 뭐 사수에서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만큼 그 송광사 수련대 가기가 힘들다 이러는데 거기도 이제 특강을 참선 강의를 1시간 합니다. 하는데 수련생들 그 소감을 써내고 보면은 강의가 듣기가 좋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쉽게 근기에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반야신경 같은 것도 우리 그 쉬운 말로 그 연령에 맞게 아주 쉽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이 중국 한문권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공부하다 보니까 아주 어려워요. 뭐 색즉시공 공유시식 하니까 뭔지도 모르고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식한 사람이 영감하다고 내가 강원도 안 나오고 이래 했지만은 나름대로 쭉 선바 살다 보니까 그 핵심을 알게 되더라고. 그 반야신경 핵심은 모든 경전이 다 그래요. 첫 부분에 다 들어있습니다. 금강경의 핵심도 1편 그 속에 다 들어있다 그래요. 반야신경도 첫 줄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람일다시 조겨놓은 계공도 일체고액 거기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말로 쉽게 이제 내가 이제 가끔 이렇게 들려줘요. 그럼 신도들 아주 좋아해요. 내가 오늘 점심 먹고 졸음이 잠깐 올 것 같아서 내가 평소에 이 작곡한 반야신경, 반야개송이라 그러는데 다 들려주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첫 구절만 들려드릴게요. 박수로 한번 쳐야 되는데. 관자재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뚱이가 비어섬을 비추어 보고 온갖 괴로움을 다 여의었느니라. 듣기 좋지요? 이래가지고 이제 사리자약 쭉 나가는데 간단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그 만드는 그 내 나름대로 이 반야신경 그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수련대회를 마치고 나는데 청소년 수련대회가 또 한 차례 있는데 그건 중고등학생이 옵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면 다른 신도들은 환희심을 내는데 청소년한테 부르면은 졸아요. 안 통한다고 이게. 청소년 건기에 맞게 또 불러줘야 돼요. 랩으로. 랩 하니까 스님이 뭐 무슨 랩을 하나 싶으죠. 그 부처님 법문이 대기설법입니다. 그 건기에 맞게 쉽게 졸지 않도록 쉽게 감명을 주게 그럼 부처님이 여러 방면으로 법문을 설하다 보니까 8만 대장경이 나온 거 아닙니까? 실제로 부처님의 그 핵심은 마음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자기 속에 순수한 내면의 세계에 들어가서 자성을 보라 이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계층이 있다 보니까 쉽고 좀 더 심오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8만 대장경이 나눠졌던 겁니다. 청소년들한테는 그 사람들 건기에 맞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야 안 졸아요. 보면은 새벽 3시에 깨워놓으니까 강의를 하다가 보면은 거의 절반이 그냥 그 약 묵은 병아리처럼 정신을 못 차려요. 그냥 주체를 못 해.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이렇게 가만 보면은
이 사람 건기에 맞춰야겠다. 그래서 내가 랩으로 이제 반신교를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졸다가, 다 고개를 떼가지고 꼭 그 콩나물 국에 들어가서 퍼졌던 것이 뭐 비약을 하늘 넣으니까 확 일어난다네. 그런 식으로 막 다 고개를 들고 일어난다고. 왜냐? 자기들한테 맞기 때문에. 자기의 문화와 정서에 맞기 때문에. 궁금하지요? 졸지 말라고. 박수 한번 더 쳐요. 이거는 이제 청소년들은 좋아하지만 여러분들은 또 좀 안 맞을 거예요. 그러니 경험으로 이제 참고 삼아 들어놓으세요. 관자재 보살이 지혜의 완성을 실천할 때에 이 몸뚱이가 비었음을 비추보고 모든 괴로움을 다 건지셨느니라. 사리자여 사리자야 삼남만상 모든 물질이 다 비었느니라 비었음이여. 이렇게 하니까 졸던 애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강의하는 거는 좋은데 그 다음에 들어간 스님이 곤욕스러워요. 그 이제 소감을 적어보면은 어느 스님 법문은 너무너무 재밌다. 그 다음 스님은 너무너무 재미없다. 그래서 이제 우리 건기에 맞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화결의론을 강의를 해달라 부탁을 받았는데 그걸 하면 여러분들이 졸겠더라고. 그래서 간화결의론 할 거 없이 제가 보고 느낀 거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얘기를 들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강의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행히 졸지 않으니까 더 저도 마음이 고맙고 그래서 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자선의 방법. 자선하는 데는 자세가 참 중요합니다. 자세가 중요하고 또 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두를 잘 챙겨야 됩니다. 그러면 다 끝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정진한 사람들의 도움되는 얘기를 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렇게 얘기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자선의 자세를 이렇게 앉았는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뒷방석을 받치지 않습니까? 그걸 모두 다 뒷방석 받쳐서는 안 됩니다. 저는 처음에 선방에 가서 뒷방석을 다 받치고 있길래 뒷방석을 받쳤더니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왜 그런가 뒷방석을 없애버리니까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뒷방석을 받치지 않고 그걸 정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방석을 받쳐서 편한 사람이 있고 또 방석을 빼버렸을 때, 뒷방석을 빼버렸을 때 편안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자기 체질에 맞게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적응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이제 다리를 우리가 이제 결가부좌 아니면 반가부좌로 접는데요. 왜 다리를 접어야 되는가? 편안하게 누워서 할 수도 있고 서서 할 수도 있다는데 왜 하필 자선할 때는 다리를 접어야 되는가? 그 다리 아파서 잠수 못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다리를 접는 데는 저 나름대로 터득한 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모든 그 생물체는 죽을 때 다리를 쫙 뻗고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릴 때 깨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땅바닥에 탁 던지면은 다리를 쫙 뻗고는 발발발 떨다가 죽는 걸 봤을 겁니다. 사람도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에 다리를 쫙 뻗고 손발을 쫙 뻗고 가지 새우등처럼 그렇게 구부려가지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냐? 그렇게 다리를 손발을 쭉 뻗을 때 모든 기가 손끝 발끝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다리를 쭉 뻗고 죽는 겁니다. 몸에 있는 남아있는 기운이 빨리 빠져나가 버려야 편안하게 마지막 숨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스님들이 다리를 접어서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다리를 접는 이유는 이 다리로 빠져나가는 기운을 무릎이 접어줌을 해가지고 여기서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다리로 내려가던 기운이 무릎을 접고 가부좌로 앉아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단전의 기운이 모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뻗어나가는 기는
법계 정인이라고 할 때 이렇게 하는 이 손 모양을 따라서 좌우로 서로 기혈이 유통되면서 깊은 집중력을 가져옵니다. 가장 편하게 오래 앉을 수 있는 자세는 가부좌한 자세나 반가부좌한 자세입니다. 왜냐? 이 자세가 가장 몸속의 기를 축적시키는 자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접고서 자선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의 힘을 얻을 수 있다 그럽니다. 그 교재 그림을 보면은 자선도 있고 행선도 있고 입선도 있고 또 의자에 앉아서 있는 그림, 그 와선하는 그림도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행주자와 어묵동정 그 가운데서 항상 참선한 마음가짐을 놓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제가 그림을 본보기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옛날 선사 스님들께서도 이 자선하는 자세, 다리를 접고 손을 이렇게 가지런히 했을 때 이 자세에서 가장 공부에 덕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모든 기운이 안으로 축적되어 가지고 빠져나가지 않고 그렇게 해서 공부에 수월한 진행을 도울 수 있다 이겁니다. 입으로도 많이 기가 나가거든요. 말을 많이 하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나가는 기운도 차단하기 위해서 혓바닥을 입 천장에 딱 갖다 붙이면서 기운을 차단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허리를 쭉 펴고 앉아가지고 후두부, 머리 후두부를 천정을 밀어 올리듯이 밀어 올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집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허리도 자연스럽게 펴지고. 그런데 이제 몸에 긴장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허리를 펴고 자세를 반듯해야 된다 하니까 어떤 선생님 보면은 어깨 힘을 탁 주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분이 계신데 이러면 나중에 가슴이 아프게 됩니다. 왜냐? 불필요한 기운이 들어가 있으면 거기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을 풀어버리고 어깨에도 기운을 다 풀어버려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좌우로 이제 몸을 흔들어줘야 됩니다. 흔들어주고 앞뒤로도 흔들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평소에 바른 자세로 있기보다는 좀 삐뚤음 자세에서 많이 적응되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의자에도 삐딱하게 기대서 앉았고 또 손바지가 있으면 손바지에서 삐뚤하게 앉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선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바로 교정하기 위해서 자선에 들어가기 전에 좌우로 흔들어주고 앞뒤로 흔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정중앙에서 싹 멈추게 되는 거예요. 이제 손은 법계정인으로 이렇게 하고 그러면 눈은 어떻게 되느냐? 눈을 감아버리면은 우리가 바로 우리의 뇌파가 잠재의식의 수준 알파파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눈을 감아버리면은 잠이 옵니다. 자기도 모르게 졸음에 빠지게 돼요. 또 눈을 감으면 바로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지요. 왜냐? 자기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은 반쯤 뜨라 그랬는데 우리가 반쯤 뜨는데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오히려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코끝을 내려다보는 정도로 아래를 향하면 됩니다. 이 자선을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어렵습니다. 저는 처음에 선방에 가서 이제 참선을 해보니까 얼마나 다리가 아픈지 다리에다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날 정도로 다리가 아팠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일주일이 지나니까 좀 참을 수 있어. 그래도 처음에는 15분마다 다리를 바꾸니까 1시간이 가는데 옆에 스님 보기가 좀 민망할 정도로 자주 다리를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옆 스님이 이해해 주겠지 하고는 다리를 바꾸면서 했는데 점점 집중되어질수록 1시간을 버틸 수 있는 마음이 되었고 그런 또 자세가 안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눈이 안정되고 그 다음에 몸이 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음이 안정이 된다 하거든요. 그래서 점점 익숙하다 보면은 완전한
사선의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또 호흡인데요. 호흡은 그 사람의 그 심기를 나타냅니다. 호흡이 거칠고 호흡이 안정되지 않으면은 마음도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만큼 호흡은 중요합니다. 호흡은 가늘고 느리게, 숨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면 안 돼요. 숨소리가 들리지 않고, 심지어 새털을 갖다 놨을 때 코에서 새털이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요. 그만큼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모를 정도로 선정에 들면은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마시는 들숨보다도 내뱉는 날숨을 더 길게 쉬는 것이 명상이나 참선에 효과적입니다. 마음이 더 안정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마시는 숨을 더 길게 해야 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좀 달리하는 그런 경우인데, 보통은 마시고 내쉴 때를 더 길게 해줄 때 마음이 빨리 안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복식호흡, 단전호흡 이렇게 샀는데 그 방식은 같습니다. 복식호흡은 깊은 심호흡, 이 배전체로 심호흡을 하는 것인데, 단전호흡이라는 것은 자기 단전에 의식을 두고서 깊은 심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의식이 단전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복식호흡이냐 단전호흡이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스승에 따라서 호흡을, 화두를 들 때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는 스님이 계시고, 또 어떤 스승은 호흡은 신경 쓰지 않고 오직 화두 일념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스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결국은 화두가 순일해지면은 자연스럽게 단전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단전호흡을 병행해서 화두를 챙기라 하는 그런 선지식 스님의 말씀은 화두가 자꾸 달아나니까 호흡하는 순간순간 화두를 들면서 길들이 가라. 그것이 초보자에게는 효과적이다. 그런 의미에서 점점 화두와 호흡을 병행해서 하라. 이런 가르침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마시고 난 뒤에 내쉬면서 간절하게 의심을 챙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화두만 열심히 들으라고 주장하는 그런 선지식 스님은 의단이 점점 깊어지고 간절해지면은 이 심신의 조화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가지고 단전호흡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간절한 화두만 강조한 그런 선지식도 계십니다. 역대 이제 쭉 선지식 스님들의 그 가르침을 쭉 이렇게 열거해 보면은 호흡을 필수적으로 강조한 스님도 계시고, 또 화두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나중에 자연적으로 다 따라온다. 이렇게 가르치는 스님이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호흡을 맞춰서 참선하기도 하고, 혹은 또 의단을 집중적으로 다 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의정이 깊어지면은 심신의 조화로 말미암아서 호흡도 자연스럽게 깊어지고 고요해지고 그러진다는 것을 터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망상이 오고 또 혼침이 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정진해봐서 알겠지만은 그럴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가다 보면은 그 망상도 사라지고 혼침도 지나갑니다. 그때는 두세 번 크게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화두를 소리 내듯이 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정진을 해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혼침과 망상을 쫓아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었을 겁니다. 이제 단전호흡 하다가 우리가 이제 항문을 쪼이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항문을
하루에 뭐 1000번만 이렇게 쪼아주면은 아주 뭐 무병장수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세요. 정진하다 보면 이제 피로하고 기운이 좀 풀어지고 또 긴장이 해이해질 때 깊이 숨을 마시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하면서 항문을 꽉 쪼아주면은 기운이 전부 다 차단돼 가지고 단전에 모이는데 홍문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기운도 순식간에 차단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운이 단전에 자연스럽게 충만되어진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항문을 쪼아주라고 그렇게 자선위에 보면은 적어놨습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면은 느껴질 겁니다. 정진하다가 좀 혼침이 오고 정신이 좀 산만해질 때 깊이 호흡을 마시고 나서 하나 둘 셋 하면서 지그시 호흡을 마시면서 쪼아도 되고 마시고 난 뒤에 쪼아도 되고 그건 자기 경험에 따라서 터득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피로가 회복되고 심신의 원기가 살아난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참선에 할 수 있도록 제가 여기서 구령을 붙일 테니까 여러분들은 참선한 자세로 따라서 하면 됩니다. 자, 편안하게 하시고 좌우로 한번 흔들어 주세요. 앞뒤로도 흔들어 주시고 여기서 경험한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선방에서 수행할 때 참고되고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편안하게 자리를 딱 잡으십시오. 손을 벗겨 정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후두부를 밀어 올리면서 턱을 조금 당기시고 허리를 쭉 펴고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다 풀어버립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몸의 중심이 아랫배가 됩니다. 아랫배에서 자연스럽게 호흡이 일어납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몸은 편안합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 이 의심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텅 비워버립니다. 마음을 텅 놓아버립니다. 오직 간절한 의심 하나만 챙깁니다. 허리를 쭉 펴고 허리를 쭉 펴고 온몸의 기운을 다 놓아버립니다. 마음은 고요합니다. 몸은 편안합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조용히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간절한 화두 하나만을 떠올립니다. 알 수 없는 의심 하나, 그 의심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두 손을 합장하십시오. 합장해서 싹싹 비벼주십시오. 정진이 끝나고 난 뒤에 하는 동작입니다. 합장해서 손에 열기가 나면은 두 손으로 눈을 감싸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더 비벼주고 얼굴을 골고루 머리까지 문질러 주십시오. 귀도 문질러 주고
꾹꾹 손으로 문질러주면서 눌려줍니다. 이 손바닥에 따뜻한 기운으로 가지고 눈을 감싸주면 아주 시력도 좋아지고 피로가 회복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몸을 좌우로 좀 흔들어 주십시오. 자리가 좀 넓으면은 선체조를 쉬운 요가 동작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자리가 협소해 가지고 가르쳐 주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이제 정진하고 난 후에 꼭 몸을 풀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가를 하든가 혹은 산책을 하든가 가만히 정체되어 있는 자기의 몸을 풀어주면서 긴장을 이완시켜줘야 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은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정체된 것이 움직임을 해가지고 풀어지고 이렇게 해서 서로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산책을 꼭 해야 됩니다. 식사하고 난 후에는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조금 위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면은 위 하수가 걸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지를 가든지 아니면 조금 위쪽으로 산책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루에 양치를 한 3번씩 하죠. 식후에는 반드시 양치를 하고 이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잇몸을 마사지해야 됩니다. 이제 불결하다 생각하지만은 손을 씻고 자기의 손인데 어때요? 잇몸 마사지를 해 주십시오. 과일을 먹고 난 뒤에 이가 시린 스님이 있었는데 제가 잇몸 마사지를 시켜드렸더니 그 과일 먹고 이빨 시린 것이 없어졌다 그래요. 우리 스님들은 칼슘이 부족합니다. 우유라든가 뭐 미역 이런 데서 칼슘을 섭취할 수 있는데 칼슘이 좀 섭취하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이 치아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손가락 2개를 가지고 잇몸을 마사지해 주면은 이가 튼튼하고 여러 가지 잇몸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은 수다 생활 꾸준히 하려고 하면은 필수적으로 자기 건강 관리를 항상 신경 써야 됩니다. 옛날에 경봉 스님이랑 큰 스님이 계셨는데 통도사 경랑암에 조실로 계신 스님인데 이 스님은 공부하다가 졸리니까 손에 얼음을 쥐고 공부를 했어요. 또 졸리니까 이빨로 얼음을 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졸리는지 그렇게 하니까 정신이 좀 살아나고 했는데 나중에 이빨이 망가져가지고 틀니를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정진하니까 나중에 이제 한 소식 해가지고 깨달았어요. 공부를 이루기 전에는 그 해인사 뒤에 그 장경각 뒤에 산에 올라가가지고 소나무에 머리를 박으면서 아주 울었다 그래요. 내가 업력이 이렇게 두터워가지고 내 마음대로 공부가 안 되고 참 괴롭단 말이에요. 그걸 울기도 하고 했답니다. 그렇게 이빨에 얼음을 턱 물고서 또 손에 얼음을 쥐고 그렇게 포획 나갔다 들어오면서 그렇게 남몰래 참 피나는 정진을 했는데 마침내 한 소식 해가지고 다시 해인사 뒤에 장경각 뒤에 턱 올라갔더니 옛날에 그 울고 말이지 하던 그 소나무 밑에 갔더니 옛날에 그때 고민하면서 아주 그 애쓰고 있을 때 그때 울던 뻐꾸기가 그 스님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도하고 난 후에 참 감회가 깊어서 그 자리에 한번 갔는데 그때도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고 있더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정진하신 분들은 반드시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에 경허 스님 같은 분은 이 졸음이 오잖아요. 오니까 턱 밑에다가 칼을 딱 대놓고 정진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몸뚱이라는 것은 앉고 서고 눕고 이게 밸런스가 맞아져 가지고 삼박자로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8시간 자면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8시간 수면을 취해준다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6시간 또 이제 특별한 선언에 가보면은 5시간, 4시간 이렇게 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잠이 이제
8시간이 못 되니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죠. 그러나 용맹정진 하다 보면은 잠도 안 자고 또 산다고요. 경허 스님도 이제 쫙 정진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혼침이 자꾸 오니까 처음에 선방에 온 사람들은 혼침이 안 와요. 왜냐? 하도 잡념이 많이 떠오르니까 좋을 시간이 없어. 뭐 과거뿐 아니고 미래. 내가 나중에 조실 방장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망상까지 하는 사람이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졸지도 않고 다른 스님 구참 스님 조는 거 보고 킥킥 웃고 말이지. 이러다 보면 한칠이 다 간다 그러는데 화두가 조금 집중이 되어지고 마음이 안정되면은 졸음이 온다 그래요. 경봉 스님도 화두가 제대로 되니까 그렇게 졸음이 쏟아져서 애먹었다 그래요. 경허 스님도 열심히 정진하다 보니까 화두가 좀 제대로 좀 잡히는데 혼침이 오거든요. 왜냐하면은 수면 중에 나오는 그 알파파하고 우리가 삼매에 들어갈 때 알파파하고 비슷해요. 파장이. 뇌파의 파장이. 그러니까 혼침이 계속 오거든. 경허 스님이 여기다가 칼을 딱 받쳤다 그래요. 딱 졸다 보면 탁 뛰니까 정신이 팍 들잖아요. 피가 막 나거든. 그래서 정신을 좀 차리고 조는데 얼마 지나니까 또 졸음이 오는데 어떻게 조느냐. 칼을 딱 받쳐놓고 옆으로 싹. 당신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몸뚱이는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신경세포가 총동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인이 칼을 딱 받치고 내가 졸지 않겠다 하면은 얼마 정도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생체의 리듬에 의해서 졸거든요. 그 졸다 보면은 신경세포가 잠재의식 가운데서 주인을 살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옆으로 싹 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스님들이 선방에 쭉 살아보면 알겠지만은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래도 용맹정진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제가 칠불사에서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안거를 하고 있을 때도 용맹정진을 했었습니다. 아짜방에서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도 이제 한 3일까지는 괜찮은데 3일 지나면 잠이 많이 오거든요. 경허 스님처럼 칼은 못 받쳐도 내가 대나무 막대기는 받쳐가지고 졸음을 쫓아봐야겠다 생각하고는 막대기를 앉은 자리에서 요만큼 올라들었다 갖다 놨습니다. 이제 딱 갖다 놓고 졸고 이제 졸음이 오면은 딱 받치고 이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탁 내려가다 보면 받치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 안 졸잖아요. 그 나중에 차를 마시는데 용맹정진 하다가도 차를 마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 스님들이 킥 웃어서더라고. 그걸 왜 그런가 했더니 딱 내가 말이지 막대기를 받쳐놓고 처음에 딱 받치지만은 이러더만 안 졸더라는 거야. 그 다음 날은 막대기를 싹 치워버리고는 꽉 내려갔다가 싹 올라왔어. 딱 막대기 받쳐놓는 거야. 나는 모르는 거예요. 나는 막대기를 받쳐놓으니까 절대 안 졸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는 안심을 하고 사람들이 말이야 좀 졸면은 이 정도는 딱 받쳐놓고 버텨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른 스님들 볼 때는 아주 요런껏 막대기를 싹 치우더니만은 싹 내려갔다 올라와서는 딱 갖다 놓더라는 거야. 이제 용맹정진 하다 보면은 조는 스님들하고 경책하는 스님이 가끔 시비가 붙거든요. 왜 시비가 붙냐면은 모든 스님들이 졸릴 때 내려가가지고 껍벅 내려가가지고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쯤 돼가지고 눈을 뜨는 스님은 아무도 없어요. 딱 올라와가지고는 눈이 싹 떠져요. 그게 내가 단연간 연구를 해본 결과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 다 보면 내려갔다가 올라와가지고는 눈을 뜨는 거야. 그럼 자기는 전혀 안 졸았어. 그럼 다른 사람 보면 막 졸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책하는 스님도 이제 요령 있는 스님은 내려갔을 때 꼭꼭 내려가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활처럼 휘어졌을 때 장군죽비를 딱 갖다 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눈을 딱 뜨거든요. 그러면 내 이마가 왜 바닥에 내려와 있지? 이건 정신이 번쩍 들어서 이제 합장하고는 경책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는 스님을 보고 가가지고 장군죽비를 갖다 댔는데 만약에 딱 올라왔는 스님을 보고 갖다 대면은 눈을 뜨면서 정인한테 왜 방해 안 하냐고 말이에요. 가라고. 안 맞으려 그래요. 그래가지고 서로 예민하게
용맹인이다 보면 서로 신경이 곤두서 있을 때 그런 가지고 시비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인체는 이게 졸리기 마련이고 그 졸리는 것을 그때그때 자기가 참 정신 차려가지고 극복해 나가면은 또 순이하게 되는 겁니다.